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루신의 고독자입니다. 중편소설 아큐 정전의 작가죠. 이 작품은 루신의 절망과 좌절감이 투영된 작품입니다. 한때 신식 학문을 배우고 개혁을 추구하는 지식인이었지만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절망하고 결국 죽음을 맞는다는 내용입니다. 다 읽고 나니 어쩐지 우리 모두의 인생 축소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돌이켜보면 나와 웨이렌스의 만남은 특이했다. 장례로 시작해서 장례로 끝났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S성에 살았는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거론하는 걸 자주 들었다. 다들 그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다. 동물학을 전공했는데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남의 일에 시시콜콜 끼어들기를 좋아했다. 가족을 해체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월급을 받으면 단 하루도 늦는 법 없이 곧장 자기 할머니에게 돈을 보냈다고 했다. 이것 말고도 자잘한 일화들이 여럿 있었다. 요컨대 그는 S성에서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인물이었던 셈이다. 어느 해 가을 나는 한스산의 친척집에 머문 적이 있다. 그 집안의 성도 웨이로 렌수와 종친이었다. 하지만 그 집 사람들은 그를 몰랐고 외국인 대하듯 하면서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에 학교라는 게 생긴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한스산에는 아직 초등학교도 없었다. 산골을 통틀어 예지로 유학을 간 학생이 렌수 혼자여서 마을 사람들 눈에는 별종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가 돈을 많이 벌었다며 부러워하기도 했다. 늦가을에 산골에 이질이 돌았다. 불안해진 나도 성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길 렌수의 할머니가 이질에 걸렸는데 나이가 많아 위중하다고 했다. 산골이라 의사도 한 명 없었다. 렌수에게 가족이라 할 사람은 할머니뿐이었고 할머니는 식모를 하나 두고 간소하게 살고 있었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그는 할머니 손에 자랐다. 예전에 할머니는 갖은 고생을 다 했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산다고 했다. 다만 렌수한테 처자식이 없으니 집안이 무척 적적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사람들이 그를 두고 뭔가 다르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한스산은 시내에서 육로로 100리, 물길로도 70리였다. 사람을 보내 렌수를 불러오더라도 적어도 왕복으로 나흘은 걸렸다. 외딴 산골에서 이런 일은 다들 관심을 갖는 큰 사건이었다. 이튿날 노인의 병세가 위급해졌고 그제야 사람을 보냈다는 말이 돌았다. 하지만 노인은 사경에 숨을 거두었다. 노인의 마지막 말은 왜 렌수를 안 보여주는 거야 였다고 한다. 문중의 어른과 가까운 친척, 할머니의 친정 식구들과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방 안에 모여 렌수가 언제쯤 도착할지를 따져보았다. 입관할 때나 되어야 올 거라고들 했다. 수의와 관도 미리 준비해 두어서 새로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승중손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였다. 그가 오면 틀림없이 모든 장례 절차를 신식으로 바꾸리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의논 끝에 그들은 그가 꼭 따라야 할
3대 조건을 대강 정했다. 첫째, 흰 상복을 입을 것. 둘째, 무릎을 꿇고 절할 것. 셋째, 스님이나 도사를 청해 불사를 행할 것. 한마디로 전부 옛날 방식을 따르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렌수가 도착하는 날에 대청 앞에 모여 진을 치고 서로 뜻을 모아 모질게 단판을 짓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침을 삼키면서 잔뜩 호기심에 부풀어 소식을 기다렸다. 그들은 렌수가 서양 교육물을 먹은 신당으로 도리 같은 건 모르는 사람이니 아무래도 양쪽이 싸울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면 기상천외한 구경거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들리는 말로는 렌수가 오후에 집에 도착했고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할머니의 영전에 허리만 한번 굽혔다고 했다. 그 즉시 문중 어른들이 계획대로 그를 대청으로 불렀다. 먼저 일장연설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래야 한다느니 저래야 한다느니 한마디씩 하면서 그가 대꾸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다들 할 말을 마치자 대청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겁먹은 듯 그의 입만 주시했다. 렌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간단히 대답했다. 모두 그렇게 하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다. 다들 마음의 짐을 털었는데 오히려 더 무거워진 것 같고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 도리어 걱정이 되었다. 소식을 궁금해하던 마을 사람들도 실망한 채 입에서 입으로 얘기를 전하며 말했다. 거참 이상하네. 분명 모두 그렇게 하지요. 했단 말이야. 어디 한번 가보세. 모두 그렇게 하겠다는 말은 옛날 방식을 따르겠다는 뜻이니 예상처럼 기상천외한 구경거리가 못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 모습을 기어이 봐야겠다며 날이 어두워지자 들떠서 초상집으로 몰려들었다. 나 역시 구경하러 간 사람 중 한 명이었고 가기 전에 먼저 향과 초를 한 벌 보냈다. 그 집에 갔을 때 렌수는 망자에게 수의를 입히고 있었다. 직접 본 그는 키가 작고 마른 체격에 각진 얼굴이었다. 덥수룩한 머리, 짙은 수염과 눈썹이 얼굴의 반을 차지했으며 두 눈동자만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다. 얼마나 정연하게 수의를 입히는지 입관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같아 옆에서 보던 이들의 탄성이 터졌다. 한스산의 오랜 관습에 따르면 이런 때 을에 무슨 이유로든 애갓집 식구들이 트집을 잡곤 했다. 하지만 그는 트집을 잡히는 대로 그저 묵묵히 따르며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때 앞에 서 있던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부러워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다음에는 배례를 하고 그 다음엔 곡을 했다. 여자들이 모두 경을 읊조렸다. 다음에는 입관, 그리고 배례를 했다. 다시 시작된 곡은 관뚜껑에 못질을 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어 한순간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이 갑자기 술렁였다. 이상하게 여기며 놀라고 못마땅해하는 분위기였다. 나도 불현듯 느껴지는 게 있었다. 렌수가 시종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그저 멍석에 앉아 어둠 속에서 두 눈동자만 빛내고 있었던 것이다. 놀라고 못마땅한 분위기 속에서 입관은 끝났다. 다들 씩씩거리면서 흩어질 김이었다. 하지만 렌수는 여전히 멍석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떨어뜨렸고 이어서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다. 상처 입은 이리가 깊은 밤 광야에서 울부짖는 것 같았다. 참혹한 슬픔에
분노와 비애가 섞여 있었다. 이런 광경은 경험한 적 없었던 터라 예방할 수도 없었기에 다들 속수무책이었다. 머뭇거리기만 하다 몇 사람이 다가가 그를 달랬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다가가 나중에는 한 무리가 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그저 오똑하니 앉아 울부짖을 뿐 철탑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들 싱거워하며 흩어지는 수밖에 없었다. 렌수는 울고 또 울고 거의 반 시간을 울다 갑자기 멈추더니 문상객들에게 인사도 없이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엿보러 갔던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할머니가 쓰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바로 골아 떨어진 것 같다고 했다. 이틀 뒤 내가 성으로 돌아가기 전날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라도 만난 것처럼 수군거렸다. 렌수가 집안 세간 대부분을 불태워 할머니에게 바쳤다고 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시중을 들고 임종을 지켰던 식모에게 남은 살림들을 주면서 기한 없이 살도록 집까지 내주었다는 것이다. 일가 친척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렸지만 끝내 그를 막지 못했다고 했다. 호기심이 주된 이유였지만 나는 돌아가는 길에 그 집 앞을 지나면서 조문도 할 겸 들렀다. 렌수가 옷깃에 오를 감추지 않은 상복을 입고 나왔는데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내가 위로의 인사를 건넸으나 그는 그저 하며 한마디 할 뿐이었다.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 번째 만난 건 그해 초겨울 S성의 한 서점에서였다. 둘이 동시에 인사를 했으니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까워진 건 그의 말, 내가 실직한 뒤였다. 그때부터 자주 렌수를 보러 갔다. 첫째는 할 일이 없어서였고 둘째는 그가 성격은 차가워도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는 잘해준다는 말을 들어서였다. 하지만 세상 일에 부침이 정해져 있지 않듯 시리에 빠진 사람도 영원히 그러라는 법은 없어서 그와 오랫동안 사귀는 친구는 무척 적었다. 이런 소문은 과연 빈말이 아니었고 내가 명함을 보내자 바로 만나 주었다. 방 2칸을 터서 만든 거실에는 별다른 장식이 없었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책꽂이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다들 그가 무서운 신당이라고 했지만 책꽂이에는 신식 책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는 내가 실직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의례적인 인사말이 끝나자 주인과 손님이 말없이 마주한 분위기가 점차 무거워졌다. 나는 그가 담배 한 개비를 급하게 피우다 꽁초에 손가락이 다 들어갈 무렵에야 바닥에 던지는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었다. 피우시지요. 그가 손을 뻗어 2번째 담배를 집으며 불쑥 말했다. 나도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며 가르치는 이야기, 책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그만 가려는데 문 밖에서 떠드는 소리와 발소리가 나더니 남녀아이 넷이 뛰어 들어왔다. 큰 아이는 8, 9살, 작은 아이는 4, 5살쯤 되어 보였다. 손이며 얼굴이며 옷까지 더러운 데다 생긴 것도 영 밉살스러웠다. 하지만 렌수의 눈에서는 곧 기뻐하는 빛이 흘러나왔다. 그가 바로 일어나 거실 옆방으로 가며 말했다. 다량아, 얼량아, 이리 와라. 어제 너희들이 조르던 하모니카 사놨단다. 아이들이 우르르 쫓아 들어갔다가 제각각 하모니카를 불면서 한 명씩 나왔다. 그런데 거실로 나오자마자 어쩐 일인지 싸우기 시작했다. 한 아이가 울었다.
한 사람당 하나야. 다 똑같아요. 싸우면 안 돼. 뒤따라오던 그가 당부했다. 웬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내가 물었다. 주인집 애들이에요. 엄마가 없고 할머니뿐이죠. 집주인이 홀몸인가요? 네. 처가 죽은 지 3, 4년쯤 되었지요. 재혼도 안 했고요. 안 그럼 남는 방을 나 같은 독신에게 세 주겠습니까? 그가 말하면서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다. 왜 지금껏 독신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 정도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기에 끝내 입을 떼지 못했다. 알고 보니 렌수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토론하기를 즐겼고 매우 기발한 의견을 내놓을 때도 많았다. 견딜 수 없었던 건 그를 찾아오는 손님 몇몇이었다. 그들은 타락을 읽은 모양인지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을 불행한 청년이니 잉여인간이니 하며 개처럼 느리고 오만하게 커다란 의자에 웅크려 앉아 한숨을 푹푹 내쉬거나 이마를 찌푸리며 담배를 피웠다. 게다가 주인집 아이들도 늘 서로 싸우고 밥그릇과 접시를 깨고 먹을 것을 달라고 조르며 정신사납게 굴었다. 하지만 렌수는 그 아이들을 보기만 하면 쌀쌀하던 평소 모습과는 달리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대했다. 한 번은 싼 양이 홍영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까무잡한 그의 얼굴이 잿빛이 될 정도로 애를 태웠다고 한다. 다행히 병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고 후에 아이들 할머니가 그가 애를 태우던 일을 농담거리로 퍼뜨렸다고 했다. 그래도 아이들은 얼마나 착해요. 늘 천진하고. 그도 내가 조금 성가셔 하는 걸 눈치챘는지 어느 날 기회를 타서 말했다. 다 그런 건 아니지요. 나는 그저 되는 대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른들의 고약한 성질이 아이들에겐 없어요. 나중에 나빠지는 것이지요. 당신이 평소에 늘 비판하는 나쁜 점은 환경 때문에 변한 겁니다. 원래는 나쁘지 않고 천진해요. 내가 중국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나쁜 싹이나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커서 나쁜 꽃이 피고 나쁜 열매가 열리겠어요. 씨앗만 해도 안에 가지와 잎, 꽃과 열매가 될 배아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라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 나는 할 일이 없어서 고관나리들이 하야한 뒤 채식을 하며 선에 대해 떠드는 것처럼 불경을 읽던 참이었다. 당연히 불교의 이치라곤 모르는 처지면서 거리낌 없이 멋대로 떠든 것이다. 렌수는 화가 나서 나를 노려보기만 할 뿐 더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반박할 가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짐작이 되지 않았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냉랭한 모습으로 말없이 담배 2개비를 잇따라 피울 뿐이었다. 그가 3개비째를 피우려 할 때 나는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석 달이 지나고야 풀렸다. 반은 망각도뿐이고 반은 그 자신도 천진한 아이들에게 원수 취급을 당해 내가 아이들을 모욕했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느꼈던 것 같다. 그러나 이건 나의 추측에 불과하다. 그때 우리는 내 거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가 고개를 반쯤 들며 조금 슬퍼 보이는 표정으로 말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해요. 여기로 오는 길에 아주 어린 꼬마를 봤어요. 갈대잎으로 나를 가리키며 죽인다 하더라고요. 아직 걸음도 제대로 못 되는 아이인데 말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망친 겁니다.
나는 바로 후회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술만 마시며 간간히 담배를 피웠다. 물어보려던 게 있었는데 깜빡했네요. 나는 화제를 바꾸며 얼버무렸다. 남을 잘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왔습니까? 우리가 안 지 1년이 넘었지만 당신이 나 사는 곳에 온 건 처음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말하려고 했습니다.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꼴 보기 싫은 어른 하나하고 아이 하나가 있거든요. 사람 같지 않은. 어른 하나하고 아이 하나요? 누군데요? 나는 좀 의아했다. 내 사촌 형하고 그 아들이에요. 참나. 아이가 아비하고 똑같아요. 당신을 보러 성에 나온 김에 놀다 가겠답니까? 아니에요. 나하고 의논할 게 있어서 왔다고는 하는데 그 아이를 내 양자 삼게 하려고 온 겁니다. 예? 양자를 삼다니요? 나도 모르게 놀라서 외쳤다.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요. 내가 결혼하지 않으리라는 걸 그 사람들도 압니다. 하지만 이건 그들에겐 상관없는 일이죠. 한스산에 있는 낡은 집을 상속받으려는 속셈이거든요. 그것 말고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요. 돈은 손에 들어오기 무섭게 다 써버리는 법이니까요. 그 낡은 집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평생의 수건 사업이 지금 살고 있는 나이 든 식모를 몰아내는 겁니다. 쓸쓸한 그의 말투에 내가 다 오싹해졌다.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내가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친척인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요. 생각이 고루해서 그럴 뿐인 겁니다. 전에 초상 때 당신이 슬피 울자 그 사람들이 애워싸고 열심히 달래주기도 했고요. 내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 집을 빼앗으려고 나더러 문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했고 내가 슬피 울자 그 사람들이 애워싸고 애써 달래주었어요. 위쪽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의 모습이 마치 허공에서 그때의 광경을 찾는 것 같았다. 어쨌든 문제는 당신한테 아이가 없다는 거네요. 왜 결혼을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문득 화제를 돌렸다. 예전부터 물어보고 싶기도 했고 지금이 적기로 보였다. 그는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잠시 후 시선을 자기 무릎 쪽으로 돌리더니 담배만 피울 뿐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렇게 신경 쓸 곳 없이 무료한 처지인데도 렌소는 편하지 않았다. 차츰 작은 신문에 익명으로 그를 공격하는 글이 실리기 시작했고 학계에는 그에 관한 유언 비어가 떠돌았다. 예전처럼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그를 모함하는 내용들이었다. 요사이 그가 글을 자주 발표하면서 생긴 일임을 아는 터라 나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S성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일을 가장 싫어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뒤에서 헐뜯었다. 예전부터 그러했고 렌수도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봄이 되자 교장이 그를 해고했다는 얘기가 떠돌았다. 뜻밖이라 생각했지만 이런 일 역시 예전부터 늘 있어 왔다. 그저 내가 아는 사람만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랐기에 이번 일이 뜻밖으로 여겨졌을 뿐 S성 사람들이 이번에만 특별히 더 사악했던 건 아니었다. 당시 나는 생계 문제로 한창 바빴고 동시에 그의 가을 사냥에 교사로 가는 일을 협의하느라 그를 방문할 시간이 없었다. 그가 실직한 지 거의 3달이 지났을 무렵에야 조금 한가해졌는데 그래도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길을 가다 헌책을 파는 노점상 앞에서 우연히 발길을 멈추었다. 그런데 깜짝 놀랐다. 거기 진열된 책 가운데 급 고각의
초간본, 사기세근이 렌수가 소장하던 책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책을 좋아했지만 장서가는 아니었다. 그래도 이런 책은 그가 소중히 여기는 선본이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쉽사리 팔려 없었다. 실직한 지 두세 달 만에 이토록 가난해졌단 말인가. 물론 그는 원래 돈이 생기는 족족 써버려서 저축한 게 있을 리 없었다. 그래서 나는 렌수를 찾아가기로 했고 가는 김에 거리에서 사오주 한 병과 땅콩 2봉지, 훈제 생선 2마리를 샀다. 그의 방문은 잠겨 있었다. 2번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자는 건가 싶어 더 크게 부르며 손으로 방문을 두드렸다. 나갔어요. 아이들 할머니였다. 세모꼴 눈에 뚱뚱한 여자가 맞은편 창문으로 백발머리를 내밀고 기찬 타는 듯 소리를 꽥 질렀다. 어디 갔죠? 내가 물었다. 어디 갔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어딜 가겠어요? 기다려봐요. 조금 있으면 올 테니. 나는 문을 밀치고 그의 거실로 들어갔다. 하루 보지 못했는데 3년이 흐른 것 같다는 말 그대로였다. 처량하고 휑한 데다 가구도 몇 가지 없고 남은 책도 S성에서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양장본 몇 권뿐이었다. 거실 가운데 있던 원탁은 그대로였다. 비분강개하던 청년들과 능력은 있지만 때를 만나지 못한 재주꾼들, 시끄럽게 떠들던 꼬질꼬질한 아이들이 둘러앉곤 했는데 지금은 그저 고요히 뽀얀 먼지만 앉아 있었다. 나는 탁자에 술병과 종이봉지를 내려놓고 의자를 당겨서 방문을 마주보며 탁자 옆에 앉았다. 그런데 정말 조금 있으니까 방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그림자처럼 조용히 들어왔다. 렌수였다. 저녁 때여서 전보다 까매 보였지만 표정은 여전했다. 오셨어요? 온지 오래됐습니까? 반가운 기색이었다. 방금 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디 갔었나 보죠? 아니에요. 그냥 돌아다녔어요. 그도 의자를 끌어와 탁자 옆에 앉았다. 우리는 사오주를 마시면서 그가 실직한 얘기를 했다. 하지만 그는 썩 내켜하지 않았다. 미리 예상했던 일이고 또 자주 겪는 일이라 이상하지도 않고 이야기거리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늘 그렇듯 그는 그저 술만 마셨고 사회와 역사에 관한 주장을 쏟아냈다. 왠지 모르게 그때 내 눈길이 텅 빈 책꽂이로 향했고 문득 급 고각의 초간본 사기세근이 생각나 쓸쓸하고 슬펐다. 거실이 적적하네요. 요즘은 손님이 많지 않나 봅니다. 없어요. 내 심경이 좋지 않으니 와봐야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심경이 좋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사실이죠. 겨울에 공원을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가 연거푸 2잔을 비우고는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다. 당신 직장 찾는 일도 가망이 전혀 없죠? 그가 조금 취했다는 걸 알았지만 나는 욱하는 기분이 들어 한마디 해주려 했다. 그런데 그가 어딘가에 귀를 기울이더니 땅콩을 한 줌 집어들고 나가버렸다. 문 밖에서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나가자마자 아이들 소리가 뚝 그쳤다. 다른 데로 가버린 것 같았다. 그가 따라가며 뭐라고 말했지만 아이들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그림자처럼 살그머니 돌아온 그가 땅콩을 다시 종이봉지에 쏟았다. 내가 주는 건 이제 안 먹는답니다. 그가 낮게 조소하며 말했다. 렌수, 슬펐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내가 말했다. 혼자 사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너무 나쁘게 보면서. 그가 차갑게 웃었다. 내 말 아직 안 끝났어요. 당신은 우리가 어쩌다 당신을 찾아오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에 와 당신을 심심풀이 상대로 삼는다고 생각하나요?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무슨 이야깃거리가 없나 해서 오는 거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자기 손으로 누에꼬치를 만들어서 거기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어요. 세상을 좀 밝게 봐야 해요. 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당신이 말한 누에꼬치를 만드는 실은 어디서 온 겁니까? 물론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 할머니처럼. 내가 할머니 피를 받지는 않았어도 팔자는 이어받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전에 같이 실컷 울었으니까요. 그의 할머니를 입관할 때의 광경이 눈앞의 일처럼 떠올랐다. 난 아직도 그때 당신이 왜 그토록 통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불쑥 물었다. 할머니를 입관할 때요? 그럴 겁니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그가 등불을 켜면서 차갑게 말했다. 당신하고 내가 알고 지내게 된 계기가 그때 통곡 때문이죠. 몰랐을 테지만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의 계모예요. 생모는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고요. 그가 생각에 잠겨 말없이 술을 마시고 생선 대가리를 먹었다. 그런 옛일을 원래는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여서 그저 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지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였고 집안 형편도 좋았어요. 정월이면 조상들 영정을 모시고 성대하게 제사를 올렸지요. 그토록 화려하게 그려진 영정들이 당시 나한테는 큰 구경거리였고요. 그런데 그때 한 식모가 나를 안고 어떤 영정으로 가서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네 친할머니야. 절해야지. 어서 커서 용감하고 씩씩한 대장부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야. 분명히 할머니가 계신데 어떻게 친할머니가 또 있다는 건지 정말 이해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나는 그 영정 속의 친할머니가 좋았어요. 우리 집 할머니처럼 늙지도 않았고요. 젊고 예뻤지요. 금방 무늬가 들어간 붉은 옷을 입고 구슬로 장식한 관을 썼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모습이 비슷했어요. 영정 속의 친할머니를 보고 있으면 그분의 눈도 나를 쳐다보면서 입가에는 점점 미소가 번지는 듯 했어요. 틀림없이 나를 무척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우리 집 할머니도 좋았어요. 하루 종일 창문 밑에 앉아 느릿느릿 바느질을 하는 할머니 말입니다. 비록 내가 아무리 그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말을 걸어도 할머니를 즐겁게 할 수는 없었지만요. 늘 차가워서 다른 할머니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나중에는 점점 할머니에게서 멀어졌어요. 내가 나이를 먹고 할머니가 내 아버지의 생모가 아니라는 걸 알아서가 아니라 1년 내내 하루 종일 기계처럼 바느질만 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다 보니 자연히 지겨워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도 할머니는 예전처럼 바느질을 하고 나를 돌보고 예뻐해 주셨어요. 웃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호되게 야단을 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할머니의 바느질은 계속되었어요. 나중에는 그 바느질 품삯으로 생활을 했으니 당연히 더욱 그랬고요. 내가 학교에 갈 때까지. 등불이 침침해졌다. 기름이 다해가고 있었다. 그가 일어나 책꽂이에서 조그만 양철 주전자를 찾아와 기름을 부었다. 한 달 사이에 기름값이 2번이나 올랐어요.
그가 등잔불 심지를 올리고 천천히 말했다. 갈수록 살기 어려워져요. 할머니는 줄곧 바느질을 했어요. 내가 졸업하고 일을 구해서 전보다 생활이 안정된 뒤에도 자신이 병을 얻어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자리에 누울 때까지도 내 생각에 할머니는 말년에 고생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일찍 가신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까지 울 필요는 없었지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울었잖아요. 전에 할머니를 있는 대로 깔보던 사람들조차 울었지요. 최소한 얼굴들은 슬퍼 보였어요. 하하. 그런데 그때 웬일인지 할머니의 일생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스스로 고독을 만들어 그것을 입에 넣고 저작하면서 보낸 일생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척 많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통곡한 겁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그때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쳐서. 지금 당신이 나를 보고 생각하는 그대로 당시에 내가 할머니를 그렇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생각은 사실 틀렸어요.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나도 할머니와 점점 멀어졌으니까. 그가 침묵했다.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우고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다. 등불이 여리게 떨렸다. 아, 사람이 죽었는데 단 한 명도 그 사람을 위해 울지 않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잠시 말을 멈추다가 고개를 들고 다시 내게 말했다. 당신도 막막한가 보군요. 나도 어서 일을 찾아야 하는데. 딱히 부탁할 친구는 없나요? 하지만 사실 이때 정작 처지가 막막한 건 나 자신이었다. 몇몇 있기는 한데 다들 처지가 나하고 비슷해서. 렌수와 헤어져 문을 나설 때 하늘 가운데 둥근 달이 걸려 있었다. 더없이 고요한 밤이었다. 사냥 교육계는 형편이 무척 좋지 않았다. 학교에 부임한 지 2달이 지났는데도 월급 한 푼 나오지 않아 담뱃값조차 아껴야 했다. 하지만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15이육 위안을 받는 말단 직원조차 자기 운명에 기꺼이 만족하는 이들이었다. 참고 견디면서 단련된 강철 같은 몸의 의지에 얼굴이 누렇게 뜨고 삐쩍 말락하면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물을 보고 간혹 높은 분이 오면 깍듯하게 일어나서 정중히 인사를 하는 모습이 실로 먹고 입는 것이 넉넉해야 예절을 안다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렌수가 내게 각별히 부탁하던 말이 떠올랐다. 당시에 그는 사는 게 말이 아니었다. 가난한 티가 밖으로 드러나고 예전에 침착하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내가 떠난다는 걸 알고 한밤중에 찾아와 한참을 머뭇거리다 겨우 우물거리며 말했다. 그쪽엔 뭔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필사하는 일이든 뭐든 한 달에 30위안이라도 좋은데 나는 놀랐다. 그가 이 정도로 굽히고 나오리라곤 예상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난 어쨌거나 좀 더 살아야 해요. 가서 한번 보지요. 꼭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이렇게 한 약속이 두고두고 내 귓가에 맴돌았다. 렌스의 모습도 눈앞에 어른거렸고 난 어쨌거나 좀 더 살아야 해요. 라고 우물거리던 말소리도 들리는 듯 했다. 지금까지 여러 방법을 찾아 이곳저곳에 말을 넣어보았다. 하지만 쓸데없는 일이었다. 일자리는 적고 사람은 많았다. 부탁받은 사람이 내게 미안하다고 몇 마디 하는 걸로 끝났고 그러면 나는 렌수에게 미안하다는 편지를 몇 자 쓰곤 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사정이 더 나빠졌다. 그곳의 일부 지식인들이 펴내던 학리 주보에서 나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얼마나 교묘하게 표현했는지 그것을 본 사람들은 내가 학생 시위를 부추겼다고 믿고 렌수를 추천하고 다니는 것도 그 친구를 불러 작당하려는 거라고 여겼다.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된 나는 수업이 있을 때 말고는 문을 걸고 숨어 지냈다. 행여 담배 연기라도 창틈으로 새어나가 학생 시위를 부추긴다는 혐의를 받을까 무서웠다. 렌수 일도 당연히 입에 올릴 방법이 없었다. 한겨울까지 그러했다. 하루 종일 눈이 내렸고 밤이 되어도 그치지 않았다. 집 밖은 더없이 고요했다. 고요함의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다. 작은 등불 아래 눈을 감고 우두커니 앉아 있자니 눈꽃이 펄펄 내려 끝없이 펼쳐진 벌판에 쌓이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다. 고향은 새해 준비로 다들 한창 바쁘겠지. 어느덧 나는 어린아이가 되어 뒤뜰의 평평한 곳에서 꼬맹이 친구들하고 눈사람을 만들었다. 작은 숯 2개를 박아 넣어 눈을 만들었다. 색깔이 까맸다. 그런데 번쩍하는 순간 그것이 렌수의 눈으로 변했다. 난 어쨌거나 좀 더 살아야 해요. 여전히 그 소리였다. 왜요? 내가 실없이 물었지만 스스로 생각해도 우스웠다. 이 우스운 문제에 정신을 차린 뒤 나는 몸을 바로 하고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 눈이 더욱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지나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귀에 익은 하숙집 자벽부의 발소리였다. 그가 내 방문을 열고 6이 남짓한 길이의 봉투를 건네주었다. 흘려쓴 글씨였지만 언뜻 보니 웨이 봉암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렌수가 보낸 것이었다. 내가 오성을 떠나고 그가 보낸 첫 편지였다. 원래 게으른 사람임을 알기에 감감무소식이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떤 때는 소식 하나 없는 그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편지를 기다렸지만 막상 받고 보니 괜히 이상한 느낌이 들어 서둘러 뜯었다. 안에도 글씨를 흘렸었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선페이,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요? 우선 비워둡니다. 당신이 원하는 호칭대로 써넣으시지요. 나는 상관없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당신의 편지를 3통 받았습니다만 답장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표를 살 돈조차 없어서였습니다. 내 소식이 궁금했다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전에는 스스로 실패자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음을 이제야 알았어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내가 며칠이라도 더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었고 나 스스로도 며칠이나마 더 살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어요. 지금은 정말 그럴 필요도 없어졌어요. 하지만 살아야 해요. 왜 살아야 하냐고요? 내가 며칠이라도 더 살기를 바라던 사람은 그 자신이 더는 살지 못했어요. 적의 게임에 넘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가 죽였느냐고요? 아무도 모르지요. 인생의 변화는 얼마나 빠른지요. 지난 반년 동안 거의 국어라는 신세였어요. 실제로 거지였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도 하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국어를 하고 그것 때문에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고독하게 지내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파멸은 바라지 않았어요. 알다시피 내가 며칠이라도 더 살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더구나 나 자신도 살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이젠 안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역시 살 자격이 없죠. 하지만 내가 살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기어이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행히 내가 잘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이제 없어요. 아무도 더는 가슴 아파하지 않죠. 내가 잘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가슴 아프게 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없죠.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편한지요. 지금의 나는 과거에 내가 증오했던 것, 반대했던 모든 것을 실천하고 있고 과거에 내가 떠받들었던 것, 주장했던 모든 것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영웅이나 우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사정은 간단합니다. 요즘 나는 두시 사단장의 고문이 되어 매달 월급으로 은화 80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선페이, 나를 어떤 인간으로 생각할지 당신 마음대로 정하십시오. 난 상관없으니까요. 옛날 그 거실 지금도 기억하겠지요? 우리가 시에 있을 때 처음 만나고 작별도 했던 그 거실 말입니다. 지금도 그 거실을 쓰고 있어요. 새로운 손님과 새로운 선물, 새로운 찬사, 새로운 사리사욕, 새로운 인사치레, 새로운 마작과 벌주놀이, 새로운 냉대와 역겨움, 새로운 불면과 각혈 등이 거기에 있지요. 전에 보냈던 편지에서 가르치는 일이 여의치 않다고 했지요. 고문 노릇을 해보는 건 어떨지요? 내게 말만 하면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의 노릇을 해도 무방하지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손님과 새로운 선물, 새로운 찬사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곳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은 어떤지요? 어느덧 밤이 깊었네요. 각혈을 2번 하고 나니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당신이 내게 편지를 3통이나 보냈지요. 어쨌든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꼭 당신에게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놀라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편지 쓰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나라는 사람의 습관은 당신도 익히 알 것입니다. 언제 돌아오는지요? 빨리 돌아온다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쨌든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러니 저를 잊어주기 부탁합니다. 내 생계를 걱정해준 일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잊어주십시오. 저는 좋아졌으니까요. 렌수 12월 14일. 이 편지에 놀라진 않았지만 대강 훑어본 뒤 다시 자세히 읽어보고는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다. 하지만 즐겁고 기쁜 마음도 들었다. 그 사람의 생계가 이제 더는 문제거리가 아니니 내 부담도 없어진 셈이었다. 나로서는 딱히 방도를 찾아주지 못한 일이긴 하지만 문득 그에게 답장을 쓰고 싶어졌다. 그러나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확실히 나는 그를 점차 잊어갔다. 내 기억에서 그의 모습도 그리 자주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편지를 받고 열흘이 지나지 않아 S성의 항리 7일 보사에서 갑자기 그들의 항리 7일보를 잇따라 보내왔다. 나는 그런 걸 잘 보지 않았지만 이왕 보내왔으니 손이 가는 대로 뒤적거렸다. 그런데 이게 렌수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그에 관한 시와 산문이 실렸기 때문이다. 눈 오는 밤에 렌수 선생을 아련하다. 렌수 고문의 명문 모음 등이었다. 한 번은 학술여담이란 코너에 그가 전에 웃음거리가 되었던 일을 흥미진진하게 전하는 글이 실렸다. 무릇 비범한 인물은 비범한 일을 행하기 마련이다 라는 뜻을
은연중에 풍기는 글이었다. 이런 일 때문에 그를 떠올리기는 했지만 어쩐 일인지 그의 모습은 점점 흐릿해져만 갔다. 하지만 오히려 그와의 관계가 갈수록 밀접해지는 것 같아 괜히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불안과 가벼운 전율을 느낄 때도 있었다. 다행히 가을이 되자 항리 7일보도 더는 오지 않았다. 그런데 사냥의 항리 주간에 소문은 사실이다 라는 긴 글이 연재되었고 아무개들과 관련된 소문이 벌써 지식인 사이에 파다하다고 쓰여 있었다. 몇 사람을 특정하고 있었는데 나도 들어있었다. 각별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예전처럼 담배 연기조차 신중하게 내뿜었다. 조심한다는 건 매사에 부지런히 마음을 써야 하는 고통이었다. 그 때문에 모든 일을 제쳐놓게 되면서 자연스레 렌수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요컨대 그를 이미 잊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나는 결국 여름까지 견디지 못하고 5월 말에 사냥을 떠났다. 사냥에서 리청으로 갔다가 다시 타익으로 좋게 6달을 떠돌았지만 끝내 일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S성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른 봄날 오후 비가 내릴 듯 말 듯한 날씨여서 사방이 온통 잿빛이었다. 전에 살던 방이 아직도 비어있어 그대로 살기로 했다. 돌아오는 길에 렌수 생각이 나서 도착한 후 저녁을 먹고 찾아가 보기로 했다. 나는 원시지방의 명산품인 떡 2봉지를 들고 질척한 길을 여럿 지나고 길 한가운데를 막고 잠을 자는 개들을 여럿 지나서 렌수의 대문 앞에 도착했다. 집안은 유난히 밝은 것 같았다. 고문쯤 되면 집도 이렇게 환한가 보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웃었다. 그런데 고개를 들고 보니 문 옆에 네모난 하얀 종이가 비스듬히 붙어 있었다. 아이들 할머니가 돌아가신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으로 들어가 곧장 앞으로 걸어갔다. 희미한 불빛이 비추는 마당에 관이 놓여있고 그 옆에 군복을 입은 사병인지 마부인지 모를 사람이 서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다량의 할머니였다. 짧은 옷을 입은 인부 몇 사람도 한가롭게 서 있었다.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 돌아오셨군요. 며칠만 일찍 오지. 그녀가 갑자기 소리쳤다. 누가 죽었나요? 실은 벌써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물었다. 위 대인이 그제 떠났어요.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실이 어두침침한 게 등잔불 하나만 켜져 있는 모양이었다. 안채에는 하얀 장례용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앞에 아이들 몇 명이 모여 있었다. 다량과 얼량등이었다. 저기 계세요. 아이들 할머니가 다가와 가리키며 말했다. 웨이 대인이 출세해서 내가 그에게 안채를 쓰도록 내드렸지요. 지금 거기에 모셨어요. 장례용 휘장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다. 그 앞에는 긴 탁자와 네모난 탁자가 놓여있고 네모난 탁자에는 밥과 반찬이 담긴 그릇이 여남은 게 놓여있었다. 내가 문으로 들어서자 흰 장삼을 입은 사람 둘이 갑자기 나타나 앞을 막았다. 꼭 썩은 생선 같은 눈을 부릅뜨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내 얼굴을 노려보았다. 나는 서둘러 렌수와의 관계를 설명했고 아이들 할머니도 달려와 증인을 섰다. 그들의 손과 눈빛이 그제야 누그러지더니 내가 다가가 절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내가 절을 하는데 바닥에서 갑자기 누가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유심히 보니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아이가 멍석에 엎드려 있었고 흰옷을 입고 빡빡 깎은 머리에 삼배로 엮은 굴건을 쓰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서야 한 사람은 렌스의 사촌형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다른 한 사람은 먼 조카뻘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내가 고인을 보고 싶다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곤란합니다 라며 한사코 박았다. 하지만 결국 내게 설득당해 장례용 희장을 거뒀다. 이번에 내가 만난 건 죽은 렌수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구겨진 짧은 셔츠와 바지 차림에 옷 앞자락에는 핏자국이 아직 남아있었다. 얼굴이 형편없이 마르기는 했어도 애모는 여전했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눈을 감은 모습이 잠을 자는 것만 같아 코 밑에 손을 내밀어 그가 숨을 쉬는지 확인할 뻔했다. 모든 것이 죽음처럼 고요했다.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내가 물러나자 그의 사촌형이 다가와 인사말을 건넸다. 아우가 젊고 유능해 앞날이 창창하나 뜻밖의 작고 하였으니 이는 비단 가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벗에게도 크나큰 상심일 거라고. 렌수를 대신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의미가 다분히 담긴 말이었다. 산골 사람치고 이런 말을 구사할 수 있는 이는 드물었다. 하지만 그러고서는 침묵이었다. 모든 것이 죽음처럼 고요했다.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나는 무료했고 그렇게 슬프지도 않아서 마당으로 나가 아이들 할머니와 얘기를 나누었다. 입관할 때가 되어 수위가 오기를 기다리는 중이며 관에 못을 칠 때 쥐띠, 소띠, 토끼띠, 닭띠는 필히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할머니는 들떠서 청산유수로 말을 쏟아냈다. 렌스의 병세부터 생전에 어떠했는지 줄줄이 늘어놓았고 그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당신도 알 거예요. 웨이대인이 출세하고 정과는 딴판이 되었어요. 고개도 쳐들고 기운이 넘쳤지요. 사람을 대할 때도 전처럼 꽉 막히지 않아서 알다시피 전에는 벙어리 같았지요. 날 보고도 마님이라 불렀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할멈이라고 부르더라고. 하, 참 재미있었지. 누가 백출이라는 약초를 보내자 자기는 먹지 않고 마당에 던지더니 그래, 바로 여기구먼. 할멈, 당신이나 드시구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출세하고서 사람들이 바글거렸어요. 그래서 내가 안채를 그에게 내주고 행랑채로 옮겼지. 그 양반 신세가 확 달라진 뒤로 정말 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하고 늘 웃으면서 얘기를 주고받았지요. 한 달만 일찍 왔어도 얼마나 시끌벅적했는지 볼 수 있었을 텐데 사흘에 이틀은 벌주놀이하고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시를 짓고 마작을 하고. 그 양반이 전에는 아이들이 자기 아비 무서워하는 것보다 더 아이들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늘 목소리를 낮추고 부드럽게 말했지요. 요새는 완전히 달랐어요. 얘기도 잘하고 어울리기도 잘하고 우리 손자들도 함께 노는 걸 좋아해서 틈만 있으면 그 방으로 가서 놀았지요. 그 양반도 갖가지 방법으로 놀아주었고 아이들이 뭘 사달라고 하면 개처럼 짖어보라거나 머리를 땅에 부딪히며 절을 하라든가 하면서 말이야. 하하, 정말 시끌벅적했지. 2달 전에 둘째 손자가 신발을 사달라고 하니 머리를 3번 땅에 부딪히며 절을 하라고 시켰어요. 아, 그 신발 아직 멀쩡해서 지금도 신고 다니지요. 흰 장삼을 입은 사람이 나오자 그녀가 입을 닫았다. 내가 렌스의 병세가 어땠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잘 몰랐다. 예전부터 마르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가 늘 즐거워하는 바람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만 했다. 한 달쯤에야 몇 차례 각혈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병원에 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다 자리에 누워버렸고 죽기 사흘 전에는 목구멍이 막혀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스산에서 여기까지 먼 길을 달려온 13째 어르신이 저축한 돈이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13째 어르신은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했다지만 폐병으로 죽은 사람 중에는 말을 못하게 된 이도 있었다고 하니 누가 알 것인가. 그런데 웨이데이는 성격이 참 이상하기도 하지. 아이들 할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돈을 물같이 쓰면서 통 저축을 하네. 13째 어르신이 우리가 이 속을 차린 게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는데 이 속이 다 뭐예요? 그 양반은 흥청망청 되는 대로 써버렸다고요. 물건도 오늘 샀다 내일 바로 팔아버리거나 부숴버리고 말이지. 도통 무슨 속인지 모르겠더라고. 죽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망가지고 말이야. 안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썰렁하진 않을 텐데. 그 양반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야. 번듯한 일을 할 생각은 안 했어요. 나도 나름 생각이 있고 해서 운을 떼본 적이 있죠. 나이도 됐으니 이제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지금 같은 상황이면 결혼쯤은 쉬운 일이라고. 적당한 혼처가 없으면 우선 첩이라도 몇 두면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위치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고도 했죠. 그런데 그 양반이 듣자마자 웃음을 터뜨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할멈, 늘 그렇게 남 생각하면서 걱정해 주나 보지? 글쎄 그 양반이 요새 붕 떠 있어서 남이 좋은 말을 해도 굳이 듣질 않았다니까요. 애당초 내 말을 들었으면 지금 이렇게 홀로 쓸쓸히 저승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적어도 가족들 울음소리라도 들렸을 것 아니야. 가게 점원이 수의를 가지고 왔다. 친척 세 사람이 옷을 들고 장례용 휘장 뒤로 들어갔다. 잠시 후 휘장이 거쳤다. 속옷은 이미 갈아입혔고 겉옷을 입히고 있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이었다. 붉은 줄이 넓게 들어간 황토색 군복 바지엔 번쩍번쩍한 견장이 달린 군복 상의를 입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급이 무엇인지 어디서 받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입관을 마친 후에 보니 렌수는 아주 불편하게 누워 있었다. 다리 옆에 노란 가죽구두 한 켤레, 허리 옆에 종이로 만든 지휘도, 장작처럼 뼈만 남은 까무잡잡한 얼굴 옆에 금태를 두른 군모가 놓여 있었다. 친척 셋이서 관을 붙잡고 한 차례 곡을 했다. 곡을 그치고는 눈물을 닦았다. 머리에 굴건을 쓴 아이들이 물러가고 쌀랑도 자리를 피했다. 쥐띠, 말띠, 토끼띠, 닭띠 가운데 하나인 모양이었다. 인부가 관 뚜껑을 들고 왔고 나는 가까이 다가가 영원한 작별을 고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렌수를 보았다. 그는 어울리지 않는 의관 차림으로 눈을 감고 입을 다문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고 이 우스꽝스러운 죽음을 비웃는 것 같았다. 못질 소리가 들리고 동시에 곡소리가 터졌다. 나는 그 곡소리를 참아 끝까지 들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당으로 물러났다. 발 가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대문 밖이었다. 질척한 길이 훤히 눈에 들어왔다. 하늘을 쳐다보니 먹구름은 벌써 간데없고 거기에 걸린 둥근 달이 조용히 차가운 빛을 뿌렸다. 나는 무거운 무엇인가에서 벗어나려는 것처럼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귀 속에서 무언가 몸부림쳤다. 오래도록 몸부림치다. 마침내 빠져나갔다. 긴 울부짖음 같았다. 상처 입은 이리가 깊은 밤 광야에서 울부짖는 것처럼 참혹한 슬픔에
분노와 비애가 섞여 있었다. 내 마음은 가벼워졌다. 편안한 마음으로 젖은 돌길을 걸었다. 달빛을 받으면서 1925년 10월 17일